하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유여해 당협위원장 이번에 낙마했죠. 네.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류여의 최고위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외견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 역할 다 했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류여의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가보죠. 류여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주말에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한 폭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로 뭐 바꾸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속에 유해의 최고위원이 포함이 됐어요. 서초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 당의 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토사구평, 후한무치, 배은망덕, 배신, 그다음에 마초의 여성 폄하, 그렇죠. 뭐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밀려나자마자 뭐 열 몇 차례 뭐 SNS에 끊임없이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도 뭐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기자회견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언론 접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 투쟁력. 근데 사실은 이게 투쟁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통제불능 또는 자충우돌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했지 정성적 평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듯 그리고 전당대회 때는 뭐 런닝메이트처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에 가까운 제스처를 계속 취했고 그게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죠. 진짜 내 사람 맞아라고 의심을 뭐 한 거예요. 홍준표 그런 거 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불능의 럭비공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지금 공격하는 것도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부당함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구제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뭐 마구잡이 분풀인지 도대체 파악을 할 수 없는 뭐 자신에 대한 울분을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예,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정치 철학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은 가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에서 제가 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서초, 강남 이런 쪽 공천을 보면요, 서초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강남구랑 좀 다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서초구는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전문직이 많은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당시에 했던 의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원 중에 120명이 의사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초구 잠원동 같은 경우에 잠원동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 지지율 10%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강남에서 궤가 다른 곳인데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선 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운 의원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둘이 붙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근데 여성 중에서도 독보적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류여의 당협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물론 류여의 최고위원도 뭐 그런 자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중적인 임의로 각인된 건 뭐냐면은 결국 뭐 이게 뭐 들고 이렇게 맨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류여의 최고위원과 서초 갑이 결합되기 힘들다. 맞는가라는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류여의 최고위원이 이번에 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원래 고기를 먹을 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초 갑이라는 지역구, 물론 지역구 랭킹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역구 맞지만은 이걸 선뜻 받은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위험한 수였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말하는 게 비례 위에 서초 강남입니다. 비례보다 더 이제 되기 쉬운 거, 되기 쉽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곳이 보통 서초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냥 이해운 의원이 탈당하면서 빈 자리를 내가 먹겠다라는 심지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수였다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만약에 류여의 최고위원이요 지금 뭐 다른 어떤 한 뭐 중간 정도 된 지역구에 있었으면요 이번에 굳이 뭐 다른 대타를 찾지 못하더라도
교체 안 됐을 교체 거다.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서초 보면. 갑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부터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예, 너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당사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석이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걸 생각해서 이혜훈 의원 자리가 원래 거기잖아요. 서초가. 서초갑이죠. 예. 그래서 그 자리 비워두려고 류호혜 최고위원 속된 말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예, 얘기 뭐 나와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갑의 유이동 의원 예. 거기도 이번에 밀어내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이학재 의원 자리도 밀어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군데를 보면은 바른정당에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 미리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예. 오히려 뭐 여자 홍준표라는 그런 별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싫어하더라고요. 예, 류호혜 본인도 최고위원. 싫어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서로 싫어. 더 싫어했을 겁니다. 정말. 피차 싫어하는 그 별명 여자 예, 홍준표. 뭐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포항 지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치명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포항 지진은 뭐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 이런 발언들 민심 자극했죠. 근데 이게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열려야 되거든요, 원래.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당장 한 번 안 열었잖아요. 예.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유해 최고위원이 반발이 우려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유해 최고위원이 그래도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임기가 남았는데 회의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회의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등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옆에 보면. 맞아요. 그러면 예. 이제 계속 씹어댑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하, 그러니까 태클을 이게 걸 거다. 예전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안상수 대표가 예. 이제 됐을 때 예. 그때 2등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이제 홍준표 지금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의하면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깐족깐족 태클 거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네. 이제 대표가 뭐라 발언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할 때 뭐냐면 그다음에 2등 최고위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예. 홍준표 대표 뭐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계속 뭐라 태클 그랬어요. 계속, 맞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네. 그 최고위원회가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은 왜 대표하는 말이랑 2등 최고 하는 말이 다르냐. 다르냐. 봉숭아학당 소리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봉숭아학당 될 수 있다. 이제는 이거는 예. 그냥 정견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 아까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유해 최고위원의 워딩에 따르면 배은망덕, 뭐 배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제 복수감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옆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는 이건 최고위원회 열면은 무조건 이제 기자들의 관심을 유해 최고위원에 쏠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도 유효의 최고위원이지만 도대체 홍준표 대표의 이번 물갈이가 의미하는 건 뭔가 앞으로 뭘 구상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아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다. 네, 공천하려면 이제 지역위원장 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또 물갈이 해놓아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 홍준표 대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독고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자기 세력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나 독립군이다. 예, 그리고 자기 개인기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개인기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제 심는 예, 거군요. 자기 세력을 사람. 구축해야 되네. 욕 먹더라도 네, 나는 이제 조직 만들겠다. 그렇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지르게 느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예.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세력 구축을 하겠다. 금요일 날 홍준표 대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네. 결과는 그냥 무죄로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의 추측인데요. 지금 정가의 소문은 그냥 예, 그대로 무죄될 거다.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으려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결정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럼 이게 친홍당이 돼버리면 바른정당 합당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합당이라는 거예요? 거는 뭐 친홍이냐 문제보다도 예. 자유한국당이 뭐 쇄신 작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당협위원장 교체법 이번에 생각보다 크긴 했지만은 예. 뒤집어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누굴 자르냐의 문제 이전에 누굴 다시 그걸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른 자리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예.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뭐 가능성이 0이었던 상태, 한 몇 주 전까지 0이었던 상태에서 뭐 한 5, 6은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예, 그렇고 이제 친홍 체제라기보다는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친홍 인물인가, 친 김무성 인물인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쪽에서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김성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셨어요. 그럼 왠가하면 당이 아무리 망가져도 예. 최소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당원대사에.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상황 요 정도까지 하고 이준석 위원장 골라온 하한가 민주당 어제 저희 지지율 발표했습니다만 50%대 넘고 이 정도면 지금 다른 당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왜 당은 나올 수 하한가예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 예.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국빈 방문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되게 적어요. 아, 역시 방중 때문에. 그러니까 방중의 목표로 제시했던 어떤 북핵 위기 하한가. 해결이나 이런 거에서 가지고는 뭐 선언적인 어떤 합의 이외에는 그러니까 자원측이 합의한 거 이외에는 제 생각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엔 불거졌던 게 홀대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홀대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큰일 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제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교 안보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정도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쪽에서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이번 한 역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권과 청와대에 세운 전략이 뭐냐면은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홀대다라는 지적인데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전략으로 나가는데 예. 이것보다는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뭐 장관 경질해라부터 시작해 좀 말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2014년 정도에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 결국 뭘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줄을 섰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여당이 좀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알겠습니다. 못했다는 자, 생각이 그럼 들어요. 이야기가 자연히 이제 방중 홀대론으로 넘어왔는데요. 허 소장님. 그 지나친 홀대로는 조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끼는 홀대의 하나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게 있죠. 예, 예. 그때는 뭐 제가 직접 폭행 당한 것만큼 불쾌하고 또 중국이 뭐 G2의 하나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아직 빈문명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후진적인 장면이 언론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탓할 일이지 우리 예. 청와대나 뭐 우리 외교부를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방중 일자와 관련해서 예. 하루쯤 더 늦추어서 갔더라면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에 있어서 아하. 외교부 실무자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 80주년인데 그날 하루 피해서 그 다음날 갈 수는 없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예. 이걸 뭐 무조건 홀대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부에 중국 언론들도 조금 뭐 소극적이겠지만 중후반부에서는 중국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거예요. 우리 국민 의식도 뭐 좀 했겠지만 또 국내에 아주 강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또 세계적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런 여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망친한 대중외교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설거지한 거 아니에요? 한 설거지가 빛나는 거 것도 봤습니까? 예. 설거지할 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또 얼마나 뭐 네. 불편한 복장으로 설거지하는 건데 이번 외교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차분하고 또 겸손한 자세였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의 실리는 끌어내어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네.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설거지를 잘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그럼요. 해주면서 뭐 기자 얘기, 실제로 국민 우리 얘기. 언론은 태도를 보세요. 미국 처음 방문할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예 서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무릎 꿇고 가라라는 식으로 요구했던 게 우리 언론들의 태도였죠. 그럼 이번 중국 외교에서는 왜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태도를 보이느냐.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매우 이중적 태도를 예, 보이고 있다. 예. 대중외교와 대미외교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싶어요. 이번에 대중외교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이 얘기하신 그런 예를 들어 좀 낮춘 자세로 해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었다면은 그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B컷 사진이라고 공개한 사진 있잖아요. 뭐 시진핑이 두 손 모고 있는 사진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예. 이게 외교적 결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제 상대 국가 원수가 우리 쪽에서 이제 홀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내용으로 이제 사실 B컷 사진이라는 걸 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시진핑 만약 이걸 알게 됐다면은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저 자세로 나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랬다면은 이번에 그것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외교 성과를 좀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건 제가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 때문에 외교에서 좀 곤란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B컷 제가 사진 공개 걱정된다. 근데 매사에 지나치게 이렇게 뭐
시진핑이 그것까지 뭐 고민하면서까지 뭐 분노하고 기뻐하고 할 그럴 이유가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겁니다. 제가. 보고야 받지만 네. 아니 뭐 시진핑은 국내 언론 플레이 안 합니까? 초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밋밋하게 우리를 대접했던 것 자체가 자기 언론 국내 플레이. 자기 플레이죠. 국내 거기도. 플레이.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예. 지금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의 뭐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 속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컸고요. 이 방중 얘기 나오면 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상한가는요. 일단 이름과 이유만 간단하게 대주세요.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상한가로 꼽았는데요. 왜 상한가입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3선은 안 하겠다. 예. 그리고 뭐 보궐선거도 안 나가겠다. 예.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과거에 당의 최고위원에 나서 최고위원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럼 자기는 의원이 아니지만 당대표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 3선의 도전을 강력하게 하잖아요. 예.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대선 플랜하고 안희정 지사가 추구하는 대선 플랜이 지금 극명하게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극명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에 대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선택 잘했다고 그러신 대선 플랜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갖고 분명하게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봤을 때 안희정 지사께서 이제 이번 선택한 게 나중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위기에 처하면은 본인이 구원투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자리를 봅니다. 만든 예를 들어 것이다. 대표적 총리 같은 것들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 불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위원장은 오늘 상한가 누구? 저는 비슷한 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왜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럴 경우에 대중적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 우위가 있는 그 이재명 시장이 유리해질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넘어선 차기 대권을 위해서 파란 청신호가 켜졌다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넉넉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밀렸습니다. 자, 상한가 하한가 보드에 이 네 인물을 올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월요일이. 그래서 우리 뉴스닥은 특집 때문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만나요. 크리스마스라도 청취자들께 정치를 놓아드려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게요. 두 분. 예, 메리 크리스마스.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유여해 당협위원장 이번에 낙마했죠. 예.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류의 최고위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외견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저는 이제 정권을 뒷받침하는 여당으로서 역할 다 했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류의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가보죠. 류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주말에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한 폭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정말로 뭐 바꾸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속에 유해의 최고위원이 포함이 됐어요. 서초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 당의 위원장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토사구평, 후한무치, 배은망덕, 배신, 그다음에 마초의 여성 폄하, 그렇죠. 뭐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밀려나자마자 뭐 열 몇 차례 뭐 SNS에 끊임없이 올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자회견. 예, 기자회견도 뭐 나중에는 울음을 울었어요. 터뜨리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기자회견도 많이 맞습니다. 하고 언론 접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 뭐랄까 투쟁력. 근데 사실은 이게 투쟁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통제불능 또는 자충우돌일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성향 때문에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정량적 평가에 의해서 했지 정성적 평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듯 그리고 전당대회 때는 뭐 런닝메이트처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친박에 가까운 제스처를 계속 취했고 그게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죠. 진짜 내 사람 맞아?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런 거 대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제불능의 럭비공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지금 공격하는 것도 보면요. 홍준표 대표의 부당함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구제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뭐 마구잡이 분풀인지 도대체 파악을 할 수 없는 뭐 자신에 대한 울분을 토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줄 예,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정치 철학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동정은 가면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느낌에서 제가 한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보면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홍준표 대표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거 결과는 그냥 무죄로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의 추측인데요. 지금 정가의 소문은 그냥 그대로 무죄될 거다. 이걸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으려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결정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럼 이게 친홍당이 돼버리면 바른정당 합당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 합당이라는 거는 뭐 친홍이냐 문제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뭐 쇄신 작업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당협위원장 교체법 이번에 생각보다 크긴 했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누굴 자르냐의 문제 이전에 누굴 다시 그걸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자른 자리는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뭐 가능성이 0이었던 상태 한 몇 주 전까지 0이었던 상태에서 뭐 한 5, 6은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친홍 체제라기보다는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과연 친홍 인물인가 친 김무성 인물인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김성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셨어요. 그럼 왠가 하면 당이 아무리 망가져도 최소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조금 탄력을 받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상황 이 정도까지 하고 이준석 위원장 골라온 하한가 민주당 어제 저희 지지율 발표했습니다만 50%대 넘고 이 정도면 지금 다른 당보다 훨씬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당은 나올 수 하한가예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새누리당 때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그걸 대통령께서 못하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 국빈 방문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성과는 그렇게 되게 적어요. 역시 방중 때문에. 방중의 목표로 제시했던 어떤 북핵 위기 해결이나 이런 거에서 가지고는 뭐 선언적인 어떤 합의 이외에는 그러니까 자원 측이 합의한 거 이외에는 제 생각엔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엔 불거졌던 게 홀드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드 논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큰일 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부인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교 안보 라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정도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 쪽에서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이 이번 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권과 청와대에 세운 전략이 뭐냐면은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홀대다라는 지적인데 홀대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전략으로 나가는데 이것보다는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가지고 뭐 장관 경질을 해라부터 시작해 좀 말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2014년 정도에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 결국 뭘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줄을 섰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번에 여당이 좀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못했다는 생각이 그럼 이야기가 자연히 이제 방중 홀대론으로 넘어왔는데요. 허 소장님. 그 지나친 홀대로는 조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느끼는 홀대의 하나는 이제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 게 있죠. 그때는 뭐 제가 직접 폭행 당한 것만큼 불쾌하고 또 중국이 뭐 G2의 하나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아직 빈문명성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후진적인 언론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탓할 일이지 우리 청와대나 뭐 우리 외교부를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방중 일자와 관련해서 하루쯤 더 늦추어서 갔더라면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실무자의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징 대학살 80주년인데 그날 하루 피해서 그 다음날 갈 수는 없었는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걸 뭐 무조건 홀대다 이거는 지나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중국 언론들도 조금 뭐 소극적이었지만 중후반부에서는 중국 언론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방문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국민 여론을 좀 의식한 거예요. 우리 국민 의식도 뭐 좀 했겠지만 또 국내에 아주 강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망친한 대중외교 아닙니까?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설거지한 거 아니에요? 설거지가 빛나는 거 봤습니까? 예. 설거지할 때 얼마나 불편한 자세로 또 얼마나 뭐 불편한 복장으로 설거지하는 건데 이번 외교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차분하고 또 겸손한 자세였지만 어쨌든 뭐 최소한의 실리는 끌어내어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무조건 비판할 것은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설거지를 잘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면서 뭐 기자에게 실제로 우리 언론은 태도를 보세요. 미국 처음 방문할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예 서서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무릎 꿇고 가라라는 식으로 요구했던 게 우리 언론들의 태도였죠. 그럼 이번 중국 외교에서는 왜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판만을 위한 비판의 태도를 보이느냐.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매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중외교와 대미외교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저는 이번에 대중외교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아까 허 소장이 얘기하신 그런 예를 들어 좀 낮춘 자세로 그 시절에 이제 서초, 강남 이런 쪽 공천을 보면요. 서초구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강남구랑 좀 다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이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서초구는 또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전문직이 많은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당시에 했던 의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당원 중에 120명이 의사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때도 보면은 서초구 잠원동 같은 경우에 잠원동 같은 경우 유승민 후보 지지율 10%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수 중에서도 약간 이제 강남에서 궤가 다른 곳인데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선 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운 의원이나 아니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둘이 붙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근데 여성 중에서도 독보적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공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류여의 당협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물론 류여의 최고위원도 뭐 그런 자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대중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건 뭐냐면은 결국 뭐 이게 뭐 들고 이렇게 맨발로 뛰어다니고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류여의 최고위원과 서초 갑이 결합되기 힘들다. 맞는가라는 판단했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류여 최고위원이 이번에 좀 이런 표현이 뭐냐면 원래 고기를 먹을 때 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초 갑이라는 지역구, 물론 지역구 랭킹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 세력이 우위에 있는 지역구 맞지만은 이걸 선뜻 받은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위험한 수였다. 왜냐면 여기 이런 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말하는 게 비례 위에 서초 강남입니다. 비례보다 더 이제 되기 쉬운 거. 되기 쉽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당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내는 곳이 보통 서초 강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냥 이해운 의원이 탈당하면서 빈 자리를 내가 먹겠다라는 심지로 이제 들어갔으면은 굉장히 이건 좀 위험한 수였다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보면 이게 만약에 류여의 최고위원이요 지금 뭐 다른 어떤 한 뭐 중간 정도 된 지역구에 있었으면요 이번에 굳이 뭐 다른 대타를 찾지 못하더라도 교체 안 됐을 거다. 교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초 갑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부터 받아들인 것부터 잘못이었다. 너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당 사정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석이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걸 생각해서 이해운 의원 자리가 원래 거기잖아요. 서초가. 서초갑이죠. 그래서 그 자리 비워두려고 류여의 최고위원 속된 말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평택갑의 유이동 의원 거기도 이번에 밀어내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이학재 의원 자리도 밀어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군데를 보면은 바른정당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거는 오히려 뭐 여자 홍준표라는 그런 별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싫어하더라고요. 본인도 싫어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더 싫어했을 겁니다. 정말. 피차 싫어하는 그 별명. 여자 홍준표. 뭐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포항 지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포항 지진은 뭐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경고다 이런 발언들 민심 자극했죠. 이게 우리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일주일에 2번씩 열려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당장 한 번 안 열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류여의 최고위원이 반발이 우려돼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류여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임기가 남았는데 회의 계속 안 할 수는 없어요. 1년 반 동안 이제 회의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3등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옆에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씹어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안상수 대표가 이제 됐을 때 그때 2등 최고위원이 누구냐면 이제 홍준표
지금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회의하면은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깐족깐족 태클 거는 거. 옆에서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네. 이제 대표가 뭐라 발언하면은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표할 때 뭐냐면 그다음에 2등 최고위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예. 홍준표 대표 뭐라고 하면 옆에서 이제 계속 뭐라 그랬어요. 계속, 맞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그 최고위원회가 비판받았던 게 뭐냐면은 왜 대표하는 말이랑 2등 최고 하는 말이랑 다르냐. 다르냐. 봉숭아학당 소리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봉숭아학당 될 수 있다. 이제는 이거는 예. 그냥 정견이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예. 아까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유해 최고위원 워딩에 따르면 배은망덕, 뭐 배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제 복수감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옆에서 한 발언이라는 거는 이건 최고위원회 열면은 무조건 이제 기자들의 관심을 유해 최고위원에 쏠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효의 최고위원도 유효의 최고위원이지만 도대체 홍준표 대표의 이번 물갈이가 의미하는 건 뭔가 앞으로 뭘 구상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허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아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다. 예, 공천하려면 이제 지역위원장 또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또 물갈이 해놓아야 되는 거죠. 이제 결국 홍준표 대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독고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자기 세력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나 독립군이다. 예, 그리고 자기 개인기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개인기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이제 심는 예, 거군요. 자기 세력을 사람. 구축해야 된다. 욕 먹더라도 네, 나는 이제 조직 만들겠다. 그렇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빼지르게 느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예.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세력 구축을 하겠다. 금요일 날